네, 장전 시간입니다. 시장에 대한 이슈 그리고 점검을 하면서 또 어떤 전략들로 오늘자 임해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두 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춘석 부장, 동부증권 잠실지점의 조성우 과장 자리했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환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외국인들이 바이오 코리아를 39거래일째 외치고 있고 또 미국 양적 완화 축소 연기 전망 등의 영향 여러 가지 겹치면서 이 원달러 환율이 1,055원 80전에 마감을 했습니다. 9개월 만에 최고치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연중 최저치가 1,054원이기 때문에 거의 코앞에 두고 있지 않나 그런 전망들 우려감들이 깊어지고 있는데 사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요. 네. 대학생 때까지만 해도 환율이 떨어지면 굉장히 좋아했어요. 왠지 아시죠? 여행 갈 때도 굉장히 또 저렴하고 또 면세점 이용하기도 그런데 이 주식시장을 보고 또 경제에 돌아가는 걸 함께 보다 보니까 이게 환율 떨어지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부모님 돈 가지고 쓸 때하고 자기가 벌었을 때하고 다른 건데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환율이 이제 올라간다. 자체는 우리나라 어떤 경쟁력이 올라간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수출 쪽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별로 좋은 영향을 미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것이 뭐냐면 그동안 우리 경제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쳤던 일본 엔저 자체가 조금 수그러들었다는 부분 자체가 좀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번에 지금 우리가 지금 환율이 1,055원대 그래서 이제 사상 최저치였던 1,054원대 근접하고 있는데 마냥 나쁘게 볼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경상수 흑자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냥 악재로 볼 만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조금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주성훈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전에 과거 경험 이야기 하셔도 좋고요. 사실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면 네. 저도 사실 좋죠. 사실 해외여행 가기 참 좋은 어떤 그쵸. 그런 구조가 되는데 사실 이놈의 주식을 알고부터는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만이 반드시 이렇게 행복한 것만은 네. 아니구나. 직업적으로는 환율이 굉장히 저에게 좀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요인이 안정적인 있기 게 더 때문에 편하잖아요. 진짜 잘 안 움직이는 게 낫지. 예. 이제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일단 지금 저는 사실 지금의 이 시장 상황이 좀 정상적이라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원화 강세를 추가적으로 진입을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펀더멘털 자체가 좀 좋아지면서 그러면서 원화 강세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겠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놓고 보면 외국인이 사준 게 정말 그냥 저평가, 좀 싸다, 그리고 좀 안전하다니까 안전하다는 시기면 돈 빼기 좋다, 그죠? 그런 이유로 여기까지 올려놓은 거죠. 2천까지 올려놓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환율도 그만큼 떨어졌죠. 이 상황에서 지금 환율이 중요한 좀 저는 변곡점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이제 표를 요즘에 좀 자주 갖고 나오네요. 예, 오늘도 갖고 표 한번 보여주시면 이 외국인들이 그동안 최근 한 4년 동안에 이제 어떠한 짓거리를 했냐면요. 환율이 1,060원 이하로 내려가면 팔았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표를 보시게 되면 1,200원 이상에서는 굉장히 많이 샀고요. 보통 이제 1,100원대 중반 정도에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샀죠. 왜냐하면 환율이 1,100원대 중반 정도라면 보통 이제 코스피도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는 외국인들이 시세 차익이랑 환 차익 이제 두 마리 토끼 이제 일타 쌍피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들어오죠. 들어오는데 환율이 어찌됐건 1,060원 이하로 떨어지는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더 이상 사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2년 동안 그랬고 또 표 한 장이 또 있는데요. 이제 그걸 뭘로 증명하냐면 지금 이제 최근 2년 동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작년에 유로존 재정위기하고 미국 신용등급 강등급 겪었잖아요. 저 때도 환율이 1,050원대 중반이었습니다. 저기서 지금 이제 급락하면서 환율이 급등을 했고 그리고 이제 올 초에 아베노믹스하고 이제 벵가드 매물, 그러니까 엔저하고 벵가드 매물 여파 때문에 또다시 환율이 1,050원대 중반에서 다시 반등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이번이 이제 세 번째로 지금 1,050원대 중반까지 와 있는 건데 그럼 여기서 방향을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고 하면은 저는 그게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펀더멘탈이 좋아져서 확실히 우리 경제가 확실히 좀 강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배경에서 여기서 더 떨어진다 그러면 이것은 완전 레벨업이다. 좀 이렇게 판단하겠는데 지금 우리 시장의 상황을 놓고 보면은 사실 정말 우리 시장이 정말 좋아지고 우리 경제가 좋아져서 지금 여기까지 2,030포인트까지 왔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좀 물음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좀 중요한 좀 변곡점에 일단 다다랐다. 좀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펀더멘털의 변화가 아니라 지금 단순하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생기는 환율의 변동성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부장님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실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하고 끝낼까요, 그럼?
상당 부분 일리가 있는 얘기고요. 동의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 자체는 뭐냐면 지난달 8월 달부터 그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돌아가지고 3개월 순매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반면에 채권은 7월 달부터 8월 달부터 순유출로 돌아서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160원대 들어왔던 외국인 자금들, 외국인 채권 자금들이 지금 환차익을 누리면서 나가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지난 10일 날 한국은행에서 2014년 경제 전망을 발표를 했는데 올해 우리나라 흑자 규모,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630억 달러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5.2에서 5.3% 정도 되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431억 달러, 그래서 GDP 한 3.8% 정도 됐고 내년 같은 경우는 한 450억 달러 예상하기 때문에 GDP 한 3.5, 3.6%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게 좋아야 되는데 지금의 흑자 구조 자체가 상당히 우리가 불황형 흑자 구조입니다. 즉 국민들이 지갑을 열지 않다 보니까 수입이 줄고 수출이 늘어나는 부분들. 그러니까 수출은 많이 안 늘어나는데 수입이 줄다 보니까 흑자가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지난 2010년 10월 달에 있었던 G20 그 정상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회원국들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4.5%를 상회하게 되면 정부의 환시장 개입 자체를 제한하자라는 어떤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환율이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적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우려점을 작용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그 조성과장도 얘기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과연 이게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이 좋아서인가라는 걸 또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뭐 선진국 경기가 좋아졌기 때문이다, 경상수지 흑자다, 우리나라 뭐 외환보유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도 볼 수가 있겠지만 지난 7월 달부터 시작했던 그 신흥시장들, 즉 이머징 마켓의 흔들림 자체가 우리나라 시장 들어오는 가장 큰 요인이 됐다는 부분 자체를 하나 볼 수 있겠는데 이 부분 자체로 보다 보면 만약에 미국에서 테이퍼링이 좀 빨리 시작된다든지 어떤 그런 움직임이 보이면 돈이 일시에 나갈 수도 있다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봤을 경우에도 썩 좋은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보다 보면 또 모건 스탠리가 별로 그 기분 나쁜 소리를 항상 하고 나오는데 뭐 천원선 깨질 수도 있다. 예. 예. 지난 17일 날 내놓은 보고서입니다. 아시아 환율 및 금리 자료 보고서 얘기하기를 원달러 환율은 실질 실효 환율로 봤을 경우에 현행보다 한 7.4% 정도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대입을 시키게 되면 1,000원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환차익을 누리고 들고 있는 한머니한테 아주 기름을 끼얹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뭐 미운 놈이 뭐 한다고 할 때 미운 소리는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뭐 모건 스탠리 요즘에 우리 증시에 대해서 뭐 전반적으로 좀 뒤 흔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한편 일각에서는요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소비재나 자본재 수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플러스 효과가 이 수출에 대한 마이너스를 상쇄시킬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 분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럼 좋아요. 정말 그 분석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냥 그럼 이론적으로 정말 그러니까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보다 환율이 더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만큼 정말 지금 내수가 아직도 뭐 지금 뭐 완전히 뭐 이거 겨울 한파잖아요 아직도. 그렇죠. 뭐 일부 이제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요즘에 이제 유통주가 좀 살아나고 섬유 우복주가 살아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나라 지금 내수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여기서 환율이 1,050원대 이하로 그냥 아예 그냥 밑으로 이제 더 하향 돌파했을 때 차라리 수출 기업이 좀 어느 정도 좀 손해보는 부분들을 내수에서 좀 어느 정도 해준다고 그러면 오히려 체감 경기는 더 좋아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론적으로 그럼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시장 판단을 놓고 봤을 때 지금의 이 지수 때도 사실 밸류에이션을 놓고 보면 꽉 차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뭐 모건 스탠리 아까 이제 김진호 부장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그 친구들 얘기에 대해서 이제 1g도 신뢰를 안 하게 되는. 1g이요.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걔들도 영리 집단이잖아요. 그렇죠. 영리 집단이니까 결국에는 이런 어떤 얘기하는 의견, 투자 의견 자체가 벌써 본인들의 이해관계랑 저는 연관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금융위기 때도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골드만삭스에서는 뭐 유가가 200불 간다 하면서 그냥 난리 쳐가지고 그런데 그 말 했던 때가 유가의 고점이었었고 이번에도 뭐 모건 스탠리에서 또 얼마 전에 SK 하이닉스 또 매도 의견 내놓고 충격이었죠. 예, 그런 부분들로 또 이제 하이닉스 주가에 흔들림을 주고 뭐 이제 원화도 이제 조금 더 이제 강세가 진행될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국 주식 많이 잡고 있으니까 원화 더 떨어질 거 외국인 더 살 수 있는 뉘앙스를 주는 게 아닌가. 좀 그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저는 뭐 모건 스탠리가 뭐라든 이제는 좀 뭐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분명히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좀 이제 드라마틱하게 환율이 여기서 전저점을 이탈하고 깨고 내려갔을 때 정말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어찌됐건 이제 소비가 좀 어느 정도 좀 살아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물론 이제 그 전에 뭐 유통주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점진적으로 지금 뭐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추세만큼 확인이 돼요. 여기에다가 뭐 신용카드 사용액도 뭐 2년 내에 이제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어찌됐건 간에 소비 심리는 점진적으로 조금 살아나는 기미는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어떤 추세에 워낙 강세가 좀 기름을 부어준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그동안의 시장 프레임이 확 바뀔 가능성은 있겠죠. 그런데 소비 지금 촉진으로요. 그렇죠. 예. 소비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이 지금 내수로 이제 상당한 부분들을 지금 만회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좀 그런 어떤 그 드라마틱한 전환점이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까지의 시장 상황을 놓고 보면 상당히 좀 수급적으로 끌려온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드라마틱한 어떤 원화 강세로의 어떤 하향 이탈 전환 가능성은 좀 당장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오히려 여기서는 오히려 좀 외국인들의 매도가 어느 정도 좀 나아주면서 좀 흔들림이 있고 난 다음에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분석해 주시는 분들도 당연히 그런 근거가 있고 논리가 있으시겠지만 추가적으로 원화 강세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러니까 순 효과를 지금 당장 기대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이상적이지만 또 현실과는 약간의 괴리가 있다라는 점들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환율 보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매수세를 지속하는지 그 여부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 뭐 지금 거의 기록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들어올 자금이 더 있다 이런 전망들도 많거든요. 그렇다면 환율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출렁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환율 부분은 좀 더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적어도 올 하반기, 4, 4분기 늦게 되면 내년 상반기까지, 내년 뭐 1, 2월 달까지는 외국인에서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중요한 부분은 아까 조성호 과장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아까 불황형 흑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 부분 자체가 뭐냐면 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수출이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인데 신흥국 리스크 때문에 지금 당장 10월 달, 그다음 11월 달 수출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거라는 얘기도 나오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 부분 자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어도 4, 4분기 12월 달까지는 아무래도 환에 대해서는 좀 더 출렁거림이 커질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자금은 계속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4, 4분기까지는 조금 더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증시에서도 조금 대응하기가 어려운 시장 아무래도 조금은 더 지속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건 과거에 뭐 제가 아까 표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과거의 사례를 놓고 보면 결국 외국인들이 이 구간 1,050원대에서는 상당히 좀 매도 욕구를 자극받아 왔었고 그리고 그 구간이라면 지수도 어느 정도 좀 많이 좀 올라와 있는 구간이었던 게 분명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동안 정말 이유 불문하고 묻지마 매수를 한 외국인이 뭐 지금 구간에서 묻지마 매도를 한다고 해서 이상할 건 없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이런데 무슨 펀더멘털이 좋은데 외국인 왜 나가느냐 뭐 그때 넋두리 할 필요 없는 거고 지금 충분히 외국인들이 매도를 해도 이상할 게 없는 구간에 지금 와 있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장에 베팅하는 것은 조금 이제 리스크가 좀 커지지 않겠느냐 좀 이제 이런 관점인 거죠. 그래서 환율 동향이 굉장히 좀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환율이 예를 들면 여기서 변동성이 뭐 예를 들면 하향 이탈을 했을 때 외국인들이 거기서 정말 매도로 전환을 한다 그러면 한동안은 그런 어떤 공식들이나 패턴들이 먹혀 들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당분간은 좀 환율 동향에 좀 민감하게 좀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네, 지금 지수 움직임이나 환율 움직임을 보면 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만큼 또 조심조심해야 되는 것이 지금 시장에 대한 전략 아닐까 싶은데 오늘 시장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생각들 갖고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난 캐스터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투자지킴이 이나은입니다. 오늘 세계 증시는 하락세로 마감했는데요. 미국 셧다운 이후 이제 3분기 기업 실적 발표에 많은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중국발 금융시장 불안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럼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일반 투자가들과 전문가들 의견 들어봐야겠죠? 먼저 닉네임처럼 진짜 고수인 분입니다. 주식 절대 고수님의 의견인데요. 중국 증시는 단기금리 급등, 유동성 축소 우려에 하락 마감을 하고 유럽과 미국 증시는 기업 실적 저조와 차익 매물까지 나오면서 하락 마감을 하였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기관의 대량 매도, 그리고 코스닥은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큰 폭으로 하락 마감을 하였는데 오늘 장도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셨습니다. 국내 해외 증시가 전체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 급하게 매수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일단 관망하면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말해주셨네요.
그리고 팍스넷에서 많은 추천글을 받고 있는 불개미님의 의견입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화될수록 원달러 환율의 하락 압력도 함께 커지게 될 것이라며 이는 수출 대형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 결국 코스피 추가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예측해 주셨는데요. 한편 코스닥과 중소형주가 부활하려면 고객 예탁금 평년 수준 회복 또는 기관의 매수 복귀가 필연적인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 시그널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코스닥과 중소형주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야 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당분간은 현금 비중 최소 30% 이상을 유지하면서 고배당 성향의 내수 우량주 중심의 포트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해주셨네요. 마지막으로 늘 날카로운 분석을 남겨주시는 행복사랑님의 의견입니다. 행복사랑님은 시장이 미국 노이즈가 진정되자 억지로 악재를 찾고 있는 듯하다며 주식시장에서는 중국의 시진핑 경제정책이 긴축정책으로 이어질 것이고 유로화 대비 달러 약세가 지속되면 테이퍼링 시기가 앞당겨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 모멘텀은 여전히 견고하고 유럽이나 미국도 경제 회복 단계에 있다는 점과 테이퍼링 시기가 아무리 빨라도 12월 전에는 어렵다는 점에 조정폭은 시장이 우려하는 만큼은 확대되지 않을 듯하다고 말해주었는데요. 각 시장은 당분간은 더딘 진행과 제한된 구간 내의 박스권 흐름이 불가피해 보이며 펀드 청산 물량이 다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이분들 의견 참고하셔서 오늘 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또 누구나 글을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밑에 자막 나가고 있죠? 아시아경제 팍스TV 투자를 여는 아침 게시판에 오셔서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장에 대해서 출연자들 의견 들어봐야겠죠? 출연자분들 나와주세요. 네, 오늘은 세 분의 의견을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네요. 비중 늘리기보다는 관망을 하자, 그리고 또 기관들의 매수 복귀 시그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런 점들 꼽아 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동의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 역시도 좀 많지 않을까 싶어요. 부장님 어떠십니까? 글쎄요, 좀 역발상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가요? 보게 되면 너무 뭐 주식이 빠지면 현금 비중을 늘리고 주식이 올라가면 뭐 주식 비중을 늘리고 이건 뭐 너무 누구나, 일일비한다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조선주가 계속 올라갔던 상황이었는데 과연 조선주를 따라 하신 분이 있을까 싶거든요. 근데 조선주 여파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동차주 같은 경우도 계속 치고 나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근데 자동차주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시황이 괜찮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즉 원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봤을 경우에는 오히려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조정받을 때 매수에 들어가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어차피 지금 뭐 대형적 조정은 받을 거라는 거죠. 예. 그 수출주 과정 대형 우량주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중소형주라든가 코스닥 종목이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제 시장에서 잠깐 그런 걸 좀 보여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휴대폰 부품주라든가 그다음에 뭐 자동차 부품주, 그다음에 복지 관련된 의료기기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어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동안 눌려 있었다는 점에서 보게 되면 이런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어떤 테마를 형성을 한다든지 또는 테마 형성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별적인 약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을 찾아 나서는 것이 오히려 지금 같은 때는 투자의 어떤 현명한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과 시장을 극복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의외의 답변이 또 돌아오게 되는데 그럼 과장님은 또 어떤 생각 갖고 계실까요? 일정 부분 동의하시나요? 저는 사실 이 주식 절대보수님 이 의견을 보면은 저랑 좀 성향이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 이분을 좀 제가 좀 눈여겨보는 이유가 예. 이분은 쉴 때 쉬자라는 그런 철학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사실 요즘에 계속 관망 이야기. 저도 항상 쉴 때는 쉬어야 된다라는 철학인데 아니 뭐 이게 예를 들면 판단도 안 서는 데서 덤벼들었다가 뭐 화를 또 입는 게 시장인데 이분은 좀 이런 어떤 그 철학이 굉장히 좀 괜찮으신 것 같고 요건 뭐 전적으로 뭐 이런 뭐 관망 이런 부분 동의하고요. 다만 이제 그 행복사랑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뭐 시장이 좀 억지로 좀 악재를 찾고 있는다라는 뉘앙스 물론 이제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 이건 좀 약간 좀 제가 좀 생각이 다른 게 이미 뭐 일주일 전에 미국 부채 한도는 큰 악재가 있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큰 버스 지나가고 나서 이제 와서야 뭐 뒤늦게 억지로 좀 악재를 찾는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시장은 좀 호재를 조금 더 기다리는 양상이 아닌가 저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는 시장 판단을 좀 이렇게 하죠. 일단 관망은 맞는데 여기서 그래도 좀
뭐 하락폭이 크지 않다라는 전제에서 좀 스윙률 게임을 하자 그러면 저는 코스닥이나 중소형주 쪽이 좀 상대적으로 낫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시장이 어찌됐건 어떤 큰 이슈로 인해서 외국인 매도세가 뭐 거세지지 않는 이상에는 지금까지 들어온 그 유동성 같은 경우에 시장 안에서 이제 돌기 마련이고요. 실제 최근에 그 외국인들의 어떤 스탠스를 보면은 예전엔 그냥 돈 그냥 뭐 바다 건너서 그냥 끌고 와가지고 그냥 무조건 그냥 뭐 이제 사기 바빴는데 요즘에는 그 와중에도 일부 차익 실현하면서 포트폴리오 조정이나 순환매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코스닥이나 중소형주 쪽이 그동안 대형주에 비해서 너무 소외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들 업종들의 특징은 솔직히 적은 금액으로도 잘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익률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없이 좀 좋은 어떤 업종들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코스닥이나 중소형주 쪽이 조금은 좀 단기적으로는 대형주에 비해서는 양호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한동안 올라왔고 또 지금 정체 상태에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또 여러 가지 악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시각을 주셨는데, 뭐 저희가 앞서서 이슈할 때 이 부분은 좀 이야기를 안 했지만 중국에서도 또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캐터필러를 비롯해서 실적들이 안 좋아졌는데, 실적 시즌인 만큼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다라면은 또 지금 시장에 대해서도 조금 우려할 만한 사항들 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글로벌적인 시황, 글로벌하게 보게 되면 너무 우려감들이 앞서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외람될 수도 있지만 너무 기업적인 부분만 보고 있지 않나 싶은데 중국 같은 경우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 중국은 자본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사회주의 국가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어떤 긴축의 우려감이라기보다는 어떤 정부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나오는 하나의 과정이다, 프로세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 11월에 삼성전자가 있는데 그 이전에 어떤 그 정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돼 가지고는 너무 크게 우려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단지 이제 미국 실적 시즌과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규 앵커께서도 이제 캐터필러 얘기를 했지만 사실 캐터필러 그러게 되면 아무래도 뭐 굴착기라든가 이런 말 그대로 어떤 건설 쪽에 이런 아주 거대한 장비 쪽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쪽이 실적이 줄었다. 예상보다 많이 줄어들어 한 20% 줄어들 실적을 내놨는데 그러다 보면 결론적으로 미국의 경기 자체가 조금 완만하게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어떤 의구심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그게 이제 엊그저께 나왔던 그 실업률하고 맞물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 자체가 가장 크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미국 FRB에서 FRB, 뭐 FED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쪽에서 결국은 테이퍼링 자체를 늦출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각이 나오는 것처럼 뭐 12월 달이란 얘기보다는 결국 내년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세계 경제에서 가장 큰 불확실성 하나가 제거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너무 기업적인 쪽으로 보지 말고 글로벌리하게 유럽과 미국과 중국, 우리나라 같이 묶어서 본다면 어떤 흐름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시각들 그리고 또 부장님으로부터는 중기적인 관점, 단기적인 관점으로 업종들을 들어봤기 때문에 이번에 조성우 과장님께 업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야기 하실 때 코스닥 그리고 중소형주에 관심 갖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그럼 업종으로는 또 어떤 섹터 꼽을 수 있을까요? 그 업종이라면 뭐 코스피인데 사실은 이제 그 관심 종목을 막 말씀드리려고 해도 요즘 종목이 잘 안 보이는 건 그쵸.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제가 좀 종목 이야기는 좀 조심스러운데요. 그러니까 아까 좀 환율에 이제 좀 연관지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최근에 어찌됐건 음식료가 그래도 원화 강세 수혜 기대감들이 조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제 지금 시장에서도 이 환율이 자꾸 떨어지면서 이제 수출주에 대해서 우려의 어떤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반대급부인 음식료 쪽은 좀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좀 일단 음식료 업종을 좀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하기는 좀 좋은 어떤 그런 업종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뭐 예를 들면 음식료의 어떤 그 추세 자체를 돌려세우기에는 좀 역부족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일단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한번 다 해먹은 종목들이잖아요. 한번 시세가 크게 났기 때문에 다시 뭐 이번에 어떤 그 원화 강세를 계기로 해가지고 다시 정고점을 넘어간다. 사실 이건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좀 원화 강세에 대한 우려가 좀 시장에 좀 작용을 했을 때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정도로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코스닥을 본다고 하면 지금 뭐 당장에 좀 코스닥 중에서 건드려 볼 만한 종목이 있다 그러면 역시 좀 애플 관련주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일단 아이패드 에어하고 아이패드 미니 뭐 이런 그 이제 신제품들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예전에 아이폰 5S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혹평을 내려가지고 제가 그때도 한번 발끈해갖고 네, 얘기했었잖아요. 왜 그 제품에 대한 평가를 애널리스트나 기자들 니들이 하느냐. 사용자들이 하죠.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하는 거고 실제 소비자들이 평가를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아이패드 미니나 아이패드 에어 같은 경우에는 뭐 소비자뿐만이 아니라 뭐 애널리스트 기자들까지도 지금 굉장히 좀 좋은 어떤 반응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들 섹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중소형주 위주로 좀 접근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뭐 실리콘웍스나 뭐 TLI, 뭐 아나페스나 뭐 인터플렉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그래도 좀 시장 대비해서는 좀 견주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그리고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애플양 부품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장전을 통해서 이슈 살펴봤고요. 그에 따른 업종별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춘석 부장 그리고 동부증권 잠실지점의 조성호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